이방인 일부.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뜻이 없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2시에 버스를 타서 오후 중에 도착할 생각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는데 그는 사유가 그러한 만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아마도 모레 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조문 인사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마치 엄마가 죽지 않은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기정사실이 되어 만사가 다 공식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탔다. 날씨가 몹시 더웠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나는 좀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에마뉴엘의 집에 올라가서 검은 넥타이와 상장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에마뉴엘은 몇 달 전에 그의 아저씨를 잃은 것이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걸어서 갔다. 즉시 엄마를 보고 싶었다. 그러나 관리인이 내게 양로원장을 만나야 된다고 했다. 원장이 바빴으므로 나는 조금 기다렸다.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단 키가 작은 늙은이였다. 그는 맑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내게 악수를 청했는데 내 손을 하도 오래 붙잡고 있어서 나는 어떻게 손을 빼내야 할지 몰랐다. 메르소 부인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이곳에 들어오셨군. 어머님을 부양할 수가 없는 처지였더구만. 어머니한테는 요양사가 필요했는데 자네 봉급은 변변치 못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어머니는 여기서 더 행복하셨지. 알다시피 어머니께는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 있었거든. 어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 시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 자네는 젊어서 자네와 같이 살았더라면 답답했을 걸세. 정말 그랬다. 집에서 살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만 보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양로원으로 들어간 처음 며칠 동안 엄마는 자주 울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 때문이었다. 몇 달 후에는 양로원에서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울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습관 때문에. 지난해에 내가 거의 양로원에 가지 않은 것도 약간은 그 때문이었다. 아마도 어머님을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고 그는 앞장서서 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떤 조그만 건물의 문 앞에 이르자 원장은 나를 두고 가며 말했다. 그럼 나는 그만 가보겠네, 메르소군. 원칙적으로 장례식은 아침 10시로 예정되어 있다네. 그러면 자네가 고인 곁에서 밤샘을 할 수 있겠다 싶었지. 끝으로 한 가지 말해두자면 어머님께서는 가끔 동료 원우들에게 장례는 종교의식에 따라 치러주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네. 필요한 준비는 내가 다 해두었네. 하지만 자네에게 그 점을 알려두고 싶었어.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하얗게 회칠이 되고 큰 유리창이 나 있는 매우 밝은 방이었다. 방 한가운데에 있는 2개의 받침대 위에는 뚜껑을 덮은 관이 가로놓여 있었다. 관 곁에는 흰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 강렬한 빛깔의 스카프를 두른 아랍인 여자 간호사가 있었다. 그때 관리인이 내 뒤쪽에서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관을 닫아놓았습니다만 어머니를 보실 수 있도록 나사못을 풀어드려야지요. 그러면서 관으로 다가가기에 나는 그를 제지했다. 안 보시렵니까? 네. 그가 멈칫했다. 나는 그런 소리는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 거북했다. 조금 후 그는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왜요? 그러나 나무라는 어조는 아니었고 그저 물어나 보자는 듯한 투였다.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푸르고 맑은 그의 눈은 아름다웠으며 얼굴빛은 조금 붉었다. 그는 나에게 의자를 권하고 자기도 내 뒤에 조금 떨어져서 앉았다. 간호사가 일어나 문으로 걸어갔다. 그때 관리인이 나에게 말했다. 궤양이 생겨서 저렇답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 밑을 지나 머리를 한 바퀴 빙 둘러감고 있는 띠가 보였다. 코 부분에서 띠가 불룩하지 않고 납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보이는 것은 온통 허연 띠뿐이었다. 관리인은 나가지 않고 내 뒤에 그냥 서 있었다. 그렇게 등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나는 거북했다. 나는 관리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됐습니까? 5년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수다스럽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는 나에게 평원지대에서는 특히 이 지역에서는 날씨가 몹시 덥기 때문에 서둘러 매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관리인의 이야기가 맞고 또 재미있다고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고 여겼기에 그 관리인 자리를 자원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갑자기 저녁이 다 된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러자 관리인은 밀크커피를 한 잔 가져오겠다고 했다. 나는 밀크커피를 매우 좋아하므로 그러라고 했다. 나는 밀크커피를 마셨다. 그러자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나는 엄마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을지 어떨지 몰라 망설였다. 생각해보니 꺼릴 이유가 조금도 없었다. 나는 관리인에게 담배 한 대를 권했고 우리는 함께 피웠다. 나는 관리인에게 전등 가운데 하나를 꺼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흰 벽에 반사되는 불빛 때문에 피로를 느꼈던 것이다. 관리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전기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 켜든지 다 끄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방 안이 따뜻했고 커피를 마셔서 몸이 훈훈해졌고 열어놓은 문으로는 밤과 꽃 냄새가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약간 졸았던 것 같다. 무언가 가볍게 스치는 소리에 잠에 깼다. 엄마의 양로원 친구들이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이라고는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얼굴이나 옷차림의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다 들어왔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거의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입 빠진 입속으로 입술이 다 말려 들어간 모습으로 어색하게 머리를 끄덕였는데 그것이 내게 하는 인사인지 아니면 그들의 버릇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나에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로 그때 나는 그들 모두가 관리인을 가운데 두고 나와 마주보고 앉아서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한순간 그들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앉아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았다. 잠시 후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작은 소리를 내며 울었다. 내 느낌으로는 그녀가 언제까지나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만 같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축 처진 채 침울한 낯으로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때 관리인이 내 쪽으로 왔다. 저분은 모친과 매우 가깝게 지냈답니다. 여기서는 모친이 하나뿐인 친구였는데 이제 자기는 친구 하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다. 여자의 한숨과 흐느낌이 차츰 뜸해졌다. 나는 더 이상 졸리지 않았지만 고단하고 허리가 아팠다. 이제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그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그 죽은이가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틀린 느낌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모두 관리인이 따라준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 일은 모르겠다. 밤이 지나갔다. 허리가 점점 더 아파져서 나는 눈을 떴다. 유리창으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관리인은 그들에게 나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일어섰다. 불편한 밤샘으로 인해 그들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방문을 나서면서 내겐 매우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마치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고 보낸 그날 밤이 우리의 친밀감을 두텁게 만들어주기라도 했다는 듯이. 나는 피곤했다. 관리인이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주었고 나는 간단히 세수를 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야외에 나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엄마 일만 없었다면 산책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신선한 흙냄새를 들이마셨고 더 이상 졸음은 오지 않았다. 관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원장이 나를 좀 보자고 한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원장실로 갔다. 원장이 시키는 대로 몇 가지 서류에다 서명을 했다. 장의사 사람들이 조금 전부터 와 있네.
와서 관을 닫으라고 할 생각인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보겠는가?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원장이 자기도 장례식에 참석하겠노라고 하기에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재혼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밤샘만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엄마의 오랜 남자친구였던 노인에게 장지까지 따라가는 것을 허락했다고 했다. 원장은 바로 마을 안에 있는 성당까지 가자면 최소한 45분은 걸어야 될 것이라고 내게 일러주었다. 우리는 아래로 내려갔다. 건물 앞에 사제와 복사아이 둘이 서 있었다. 관뚜껑에 나사못들이 꽉 조여박혀 있었고 실내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4명 있었다. 연구마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원장의 말과 기도를 시작하는 사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그런 다음 우리는 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다. 그리고 운구하는 남자들을 따라 양로원을 나왔다. 연구마차 앞에는 장례 진행자가 서 있었는데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한 키 작은 사내였다. 장례 진행자가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제가 앞장서 가고 그 다음에 연구마차 주위에 4남자, 그 뒤로 원장과 나, 행렬의 맨 끝에는 담당 간호사와 페레스 씨. 이유는 모르겠으나 길을 떠나기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서 더웠다. 원장은 나에게 어머니와 페레스 씨가 저녁이면 간호사를 대동하고서 마을까지 자주 산책을 하곤 했다고 말해주었다. 오늘은 풍경을 전율케 하면서 천지에 넘쳐나는 태양 때문에 이 고장은 비인간적이고 길을 꺾어놓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페레스가 다리를 약간 전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연구마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영감은 자꾸 뒤로 처졌다. 그는 손에 든 펠트 모자를 흔들면서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원장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필요 없는 몸짓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아주 점잖게 걷고 있었다. 잠을 자지 못한 지난밤의 피로, 그 모든 것 때문에 나는 눈과 머릿속이 온통 혼미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어찌나 신속하고 확실하고 또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지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마을 어귀에서 담당 간호사가 나에게 말을 건넸던 것이 기억난다. 그녀는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이한 목소리, 감미롭고 떨림이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성당, 보도 위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묘지의 무덤 위에 놓인 붉은 재려는 꽃들, 페레스의 기절, 엄마의 관 위로 굴러떨어지던 핏빛 흙, 그 속에 섞여들던 나무 뿌리의 허연 살, 그리고 또 사람들, 목소리들, 마을, 어느 카페 앞에서의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버스가 알자라는 빛의 둥지 속으로 돌아오고 그리하여 이제는 잠자리에 들어 12시간 동안 실컷 잘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내가 느꼈던 기쁨이었다. 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이틀 동안의 휴가를 청했을 때 사장이 왜 못마땅한 기색을 보였는지 깨달았다. 오늘이 토요일인 것이다. 당연히 사장은 그렇게 되면 내가 일요일까지 합쳐서 나흘이나 쉬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어제 하루의 일로 피곤했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면도를 하면서 오늘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수영을 하러 가기로 했다. 나는 물속에서 마리 카르도나를 만났다. 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타이피스트인데 당시 나는 그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녀 역시 그런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안 돼 그녀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살짝 잠이 든 채로 오랫동안 부표 위에 함께 머물러 있었다. 나는 저녁에 영화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웃으면서 페르낭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둘이 옷을 다 입었을 때 마리는 내가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을 보고 매우 놀란 것 같았고 상중이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가 죽었다고 대답했다. 언제 상을 당했는지 그녀가 알고 싶어 하기에 나는 어제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약간 흠칫했지만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건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사장에게 이미 그 말을 했다는 게 생각나서 그만두었다. 그건 무의미한 일이었다. 어차피 사람이란 언제나 약간 잘못 잊게 마련이니까.
저녁 때 마리는 이미 모든 걸 잊고 있었다. 영화는 때때로 웃기기도 했지만 정말이지 너무 바보 같았다. 마리는 다리를 내 다리에 꽉 붙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영화가 끝날 무렵 그녀에게 키스를 했는데 서투르게 되고 말았다. 영화관을 나와 그녀는 내 집으로 왔다. 눈을 떴을 땐 마리는 가고 없었다. 그녀는 아주머니한테 가야 한다고 내게 설명했었다.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자 나는 따분한 기분이 되었다. 일요일을 좋아하지 않아서다. 나는 여느 때처럼 셀레스트네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나는 그게 싫었기 때문이다. 점심을 먹고 나자 좀 심심해져서 나는 아파트 안에서 어정거렸다. 잠시 후 나는 무엇이든 해야 했기에 옛날 신문을 한 장 들고 읽었다. 거기서 크리신 소금 광고를 오려서 신문에 난 재미있는 것들을 모아두는 낡은 공책에다 풀로 붙였다. 나는 손을 씻고 마침내는 발코니에 나가 앉았다. 길에는 가게를 보는 주인들과 고양이들 뿐이었다. 길가에 늘어선 무화과 나무들 위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으나 선명하지 않았다. 나는 담배를 2대 피웠고 안에 들어가 초콜릿을 한 조각 꺼내가지고 다시 창가로 나와서 먹었다. 해가 조금 기울었다. 지붕들 위로 하늘이 불그레하게 물들었고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길거리는 활기를 띠었다. 그때 갑자기 가로등이 켜졌고 어둠 속에 떠오르던 초저녁 별들이 그 때문에 흐릿해졌다. 나는 그처럼 온갖 사람들과 불빛이 가득한 보도를 바라보느라고 그만 눈이 피로해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 후 전차들이 점점 뜸해지고 벌써 캄캄해진 밤이 나무들과 가로등 위에 내려앉으면서 동네가 어느 틈엔가 텅 비어버리자 마침내 첫 번째 고양이가 나타나 다시 인적이 끊긴 거리를 천천히 가로질러 갔다. 그러자 나는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랫동안 을자등받이에 턱을 괴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좀 아팠다. 나는 내려가서 빵과 파스타를 좀 사왔고 음식을 만들어 선체로 먹었다. 나는 언제나 다름없는 일요일이 또 하루 지나갔고 이제 엄마의 장례가 끝났고 나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갈 것이고 그러니 결국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나는 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했다. 사장은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내 책상 위에는 선화증권이 잔뜩 쌓여 있었고 나는 그걸 모두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나오기 전에 나는 손을 씻었다. 정호, 나는 이 시간을 좋아한다. 저녁은 회전식 수건이 완전히 젖어 있어서 기분이 덜 좋다. 나는 조금 늦은 12시 반에 발송과에 근무하는 에마뉴엘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셀레스트네 식당에 도착했다. 언제나 다름없이 셀레스트는 뚱뚱한 배에다 앞치마를 두른 채 흰 콧수염을 달고 거기에 있었다. 나는 얼른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마셨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좀 잤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것이다. 잠에서 깨니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늦었기 때문에 뛰어가서 전차를 탔다. 오후 내내 나는 일을 했다. 사무실 안은 몹시 더웠다. 그래서 저녁에 퇴근해 부둣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 돌아오는 것이 행복했다. 하늘은 초록빛이었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그래도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삶은 감자요리를 해먹고 싶었던 것이다. 컴컴한 층계를 올라가다가 나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인 살라마노 영감과 마주쳤다. 영감은 개를 데리고 있었다. 8년 전부터 영감은 볼 때마다 늘 개와 함께 있었다. 그는 개에게 욕짓거리를 퍼붓는 중이었다. 그러고는 개를 잡아 끌고 가버렸다. 개는 네 발로 질질 끌려가면서 끙끙거렸다. 바로 그때 나와 같은 층에 사는 또 다른 이웃 사람이 들어왔다. 동네에서는 그가 여자들을 등쳐먹고 산다고들 한다. 그러나 직업이 뭐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의 대답은 참고 감독이다. 대체로 그는 사람들에게 전혀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곧잘 말도 걸고 또 내가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가끔 내 방에 잠깐씩 들르기도 한다. 나는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내가 그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의 이름은 레몽 생테스다. 층계를 다 올라와서 막 헤어지려 할 때 그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 순대랑 포도주가 있는데 한 조각 같이 할래요? 나는 그러면 끼니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좋다고 했다. 그 집 역시 창문 없는 부엌이 딸린 방 하나뿐이다. 그는 먼저 석유 램프를 켠 다음 호주머니에서 상당히 지저분한 붕대 하나를 꺼내어 오른손을 싸매었다.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그는 어떤 녀석이 시비를 걸어서 주먹 다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마침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도움말을 구하고 싶었는데 내가 남자다운 데다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으니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면서 그래준다면 자기는 내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또다시 나에게 자기와 친구가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 내가 아무래도 좋다고 말했더니 그는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앉았다. 먹으면서 그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내 정부였죠. 그와 싸움을 한 사내는 그 여자의 오빠였다. 그는 자기가 그 여자를 먹여 살렸다고 했다. 그는 여자에게 꼭 먹고 살 만큼만 돈을 대주고 있었다. 그는 손수 여자의 방세를 치렀고 그녀에게 식비로 하루에 20프랑씩을 주었다. 그래도 그 여자는 일은 하지 않고 생활이 안 된다는 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딘가 속임수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는 여자의 핸드백에서 복권 한 장을 발견했는데 여자가 그걸 어떻게 샀는지 해명하지 못하더라고 말했다. 나는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헤어졌어요. 그러나 먼저 그녀를 두들겨 패줬죠. 그러고 나서 그녀의 실상을 다 말해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주는 행복을 부러워하는데 넌 그걸 몰라. 나중에 가서야 네가 누렸던 행복을 깨닫게 될 테니 두고 봐. 그는 무자비하게 여자를 두들겨 패줬다. 그전에는 그녀를 때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이제 레몽에게 문제는 아직도 그녀와의 섹스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볼 참이었다. 그러나 먼저 나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선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대답했다. 내가 볼 때 과연 속임수가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여자를 혼내주고 싶어하는 그의 기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또 포도주를 조금 마셨다. 그는 여자에게 그녀를 걷어차버리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자가 후회하도록 만드는 그런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그런 다음에 여자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막 끝나려 할 때 여자의 낯짝에다 침을 뱉고 밖으로 내쫓아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레몽은 자신이 적절한 편지를 쓸 능력이 못 되는 것 같아서 편지 내용을 작성하는 일 때문에 내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내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는 나에게 지금 당장 그 편지를 쓰는 건 귀찮겠냐고 물었고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일어섰다. 그가 말하는 여자의 이름을 들어보니 무어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편지를 썼다. 약간 무턱대고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레몽의 마음에 들도록 힘썼다. 왜냐하면 레몽의 마음에 들도록 하지 않을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나는 처음엔 그가 나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이제 넌 진짜 친구야 라고 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말이 놀랍게 들렸다. 그는 거듭 그 말을 했고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의 친구가 되는 건 내겐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그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잠시 서로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밖은 모든 것이 고요했고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졸렸지만 일어서기가 힘들었다. 내가 피곤해 보였던지 레몽은 나에게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처음엔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자 그가 엄마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언젠가는 당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일어서자 레몽은 나의 손을 꽉 쥐고 악수하며 사나이들끼리는 언제나 뜻이 통한다고 말했다. 그의 집을 나선 뒤 나는 문을 닫고 어둠 속의 층계참에 잠시 서 있었다. 한 주일 내내 나는 일을 많이 했다. 레몽이 찾아와서 편지를 보냈노라고 말했다.
나는 에마뉴엘과 함께 영화 구경을 2번 갔는데 그는 가끔 스크린 위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고 약속했던 대로 마리가 왔다. 나는 그녀에게 격한 욕정을 느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알제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좌우에는 바위가 솟고 육지 쪽으로는 갈대가 우거진 바닷가로 나갔다. 4시의 태양은 과히 뜨겁지는 않았으나 물은 따뜻했고 길게 퍼진 작은 물결이 나른하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한동안 우리는 물결 속에서 뒹굴었다. 바닷가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 마리는 빛나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고 우리는 급히 버스를 잡아 타고 돌아와 방 안에 들어서는 즉시 침대로 뛰어들었다. 오늘 아침엔 마리가 가지 않고 있어서 나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 나는 고기를 사러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 레몽의 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마리는 내 파자마를 입고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웃을 때 나는 또 그녀에게 욕정을 느꼈다. 조금 뒤에 마리는 나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아닌 것 같다고 나는 대답했다. 마리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레몽의 방에서 말다툼 소리가 터져나왔다. 넌 날 무시했어. 넌 날 무시했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지. 퍽퍽 소리가 나고 여자가 비명을 질렀는데 그 비명 소리가 어찌나 끔찍하게 들렸는지 금방 층계참 가득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리와 나도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나에게 가서 경찰을 불러오라고 했지만 나는 경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3층에 새들어 사는 배관공과 함께 경찰이 1명 들어왔다. 잠시 후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레몽이 문을 열었다. 여자가 문으로 뛰어나와 경찰에게 레몽이 자기를 때렸다고 말했다. 그 순간 경찰이 두껍고 무거운 손바닥으로 레몽의 얼굴에 따기를 한 대 호되게 올려붙였다. 그러자 레몽은 여자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두고 봐, 요거사. 다시 볼 날이 있을 테니. 경찰은 레몽에게 닥치라고 한 다음 여자는 가도 좋고 레몽은 방으로 들어가서 경찰서에서 소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가 문을 닫았고 모였던 사람들도 자리를 떴다. 마리와 나는 점심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그녀는 식욕이 없어서 나 혼자서 거의 다 먹었다. 마리는 1시에 갔고 나는 잠을 조금 잤다. 3시경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레몽이 들어왔다. 나는 그의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말하기를 계획대로 했는데 여자가 따귀를 때리기에 두들겨 패준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여자가 혼이 났으니 이제 그는 흡족하겠다고 말했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또 자기는 경찰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알기에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경찰관이 따귀를 올려붙인 것에 자기가 응수하리라고 기대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나는 경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레몽은 매우 만족한 눈치였다. 그가 나에게 함께 외출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일어서서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증인을 서주어야겠다고 말했다. 나야 그건 아무래도 좋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레몽 말로는 여자가 그를 무시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증인을 서주기로 했다. 우리는 외출했고 레몽이 내게 꼬냑을 1잔 사주었다. 그는 내게 아주 다정스럽게 구는 것 같았고 나는 즐거운 한때라는 생각을 했다. 멀리서 나는 흥분한 표정으로 문간에 서 있는 살라마노 영감을 알아보았다. 가까이 가보니 그는 개를 데리고 있지 않았다. 못된 놈! 망할 놈!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만이 어렴풋이 들렸고 영감은 계속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서성거렸다. 내가 그에게 개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불쑥 달아나 버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레몽이 개가 길을 잃은 것일 수도 있으니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랬는데도 영감은 더욱 흥분한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경찰서에 동물보호소로 가볼 필요가 있으며 비용을 얼마간 내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영감은 비용이 많이 드는지 물었다. 나는 알 수 없었다. 레몽은 웃으며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를 따라 들어갔고 우리는 같은 층의 층계참에서 헤어졌다.
조금 뒤에 영감의 발소리가 나더니 그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내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지만 그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딱지가 앉은 그의 두 손은 떨고 있었다. 나한테서 개를 빼앗아 가지는 않겠지요? 네, 메르소 씨? 돌려주겠죠? 안 돌려주면 난 어떻게 해요? 나는 그에게 동물보호소에서는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사흘 동안 개들을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일러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말했다. 그가 자기 집 문을 닫았고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벽을 통해서 조그맣게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나는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왜 엄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튿날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야 했다. 배가 고프지 않았으므로 나는 저녁도 먹지 않고 잤다. 레몽이 회사로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자기 친구 하나가 알제 근처의 조그만 별장에서 일요일 하루를 지내자고 했다면서 나를 초대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러고 싶지만 어떤 여자친구와 그날 함께 지내기로 약속을 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곧 레몽은 금방 그 여자친구도 초대한다고 말했다. 나는 바로 전화를 끊으려 했다. 왜냐하면 사장이 밖에서 우리에게 전화가 오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레몽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 초대권은 저녁에 전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내게 다른 걸 한 가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한 무리의 아랍인들에게 하루 종일 미행당했는데 그 가운데는 그 옛 정부의 오빠가 끼어 있다는 것이었다. 조금 뒤에 사장이 나를 불렀다. 그 순간 나는 걱정이 됐다. 사장이 전화통화는 좀 덜하고 일은 좀 더 열심히 하라고 말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는 아직은 아주 막연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리에 사무실을 열어 현지에서 직접 큰 회사들과 거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리로 갈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사장은 내게 삶의 변화에 흥미를 느끼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삶이란 결코 달라지는 게 아니며 어쨌건 모든 삶이 다 그게 그거고 또 나로서는 이곳에서의 삶에 전혀 불만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늘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야심이 없으니 그건 사업하는 데는 대단히 좋지 못한 점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자리로 돌아와 일을 했다. 나는 사장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의 삶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나는 불행하지 않았다. 대학생 시절에는 그런 종류의 야심도 많았다. 그러나 학업을 포기해야 했을 때 나는 곧 그런 모든 것이 사실상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에 마리가 찾아와서 자기와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마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결혼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마리는 결혼이란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다만 자기와 같은 식으로 사귀게 된 어떤 다른 여자가 똑같은 제안을 했어도 내가 받아들였을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물론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마리는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지를 자문해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잠시 또 잠자코 있다가 그녀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언젠가는 바로 그 이유들 때문에 내가 싫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나는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 바로 결혼을 하자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나와 함께 있어 주었으면 싶어서 셀레스테는 식당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 되겠다고 말했다. 마리는 그러고 싶지만 볼 일이 있었다. 내 볼 일이 뭔지 알고 싶지 않아? 나도 알고 싶긴 했지만 미처 물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더랬다. 마리는 그것을 나무라는 눈치였다. 그때 나의 당혹한 표정을 보고 마리는 또다시 웃었고 불쑥 온몸으로 다가와서 내게 입술을 내밀었다. 나는 셀레스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내가 막 먹기 시작했을 때 키가 작은 이상한 여자가 하나 들어오더니 내가 앉은 테이블에 앉아도 되겠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물론 앉아도 된다고 했다. 오르데브르를 기다리는 동안 그 여자는 핸드백을 열고 네모난 작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어 미리 음식값을 계산한 뒤 작은 지갑에서 팁까지 덧붙인 정확한 금액을 꺼내어 자기 앞에 내놓았다.
그때 오르데브르가 나왔고 그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먹어치웠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섰고 전과 다름없이 자동인형 같은 몸짓으로 재킷을 다시 입고 식당을 나갔다.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금방 그녀를 잊어버렸다. 나의 방문 앞에 살라마노 영감이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영감은 동물보호소에 자기 개가 없으니 결국 잃어버리고 만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내가 살라마노 영감에게 다른 개를 하나 데려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영감은 자신이 그 개에게 길이 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옳은 말이었다. 살라마노와 같이 있는 것이 좀 귀찮았지만 나는 달리 할 일도 없었고 졸립지도 않았다.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 개를 키우게 된 것이라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상당히 늦게 결혼을 했다. 젊었을 적에는 연극을 하고 싶어 했다. 군대에서는 군인극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철도국에 들어갔는데 그걸 후회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의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와는 행복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아내에게 길들어 있었다. 아내가 죽자 그는 매우 외롭다고 느꼈다.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 개 한 마리를 부탁해서 그 개를 아주 어릴 때 데려오게 되었다. 젖병을 물려서 길러야 했다. 그러나 개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보다 짧아서 그들은 결국 함께 늙고 말았다. 그놈이 아프기 전의 모습을 본 적 없죠? 최고로 멋있는 것은 털이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그 개의 진짜 병은 늙음인데 늙음은 낫는 것이 아니다. 그때 내가 하품을 했고 영감은 그만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좀 더 있어도 괜찮다고 그리고 걔가 그렇게 되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가 그 개를 몹시 귀여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가 죽고 나서 내가 매우 불행하리라 짐작된다고 했고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거북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어머니를 양로원에 맡겼다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아주 빠른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며 내가 엄마를 몹시 사랑한다는 것도 안다고 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 점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본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렇지만 나는 엄마를 돌볼 사람을 둘 만한 돈이 없었으므로 양로원이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엄마는 오래전부터 내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혼자서 적적해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만 가서 자려는 것이었다. 이제 그의 생활은 달라져 버렸고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와 알게 된 이래 처음으로 그는 슬그머니 나에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의 손등에 일어난 살비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약간 웃어 보였고 방을 나서려다가 말했다. 오늘 밤은 제발 개들이 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늘 그게 내 개인 것만 같아서요. 일요일, 나는 잠에서 깨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마리가 나를 부르며 흔들어 깨워야만 했다. 우리는 일찍 해수욕을 하고 싶었으므로 아침을 먹지 않았다. 내려오면서 우리는 레몽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는 곧 내려가겠다고 대답했다. 마리는 기뻐서 깡충거리며 몇 번이나 날씨가 좋다는 말을 했다. 나는 기분이 좀 나아졌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전날 우리는 경찰서에 함께 갔고 나는 그 여자가 레몽을 무시했다고 증언했다. 레몽은 경고를 받고 나왔다. 경찰은 내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문 앞에서 우리는 레몽과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다음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막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레몽이 맞은편을 보라는 눈짓을 했다. 한 무리의 아랍인들이 담배가게 진열창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그건 이제 다 끝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레몽이 다시 가슴을 펴고 웃으면서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다. 우리는 알제 교회에서 내렸다. 언덕 끝에 이르기도 전에 벌써 움직임 없는 바다가 나타났고 더 멀리 맑은 물속에 조는 듯 잠겨있는 육중한 곳이 보였다. 바다로 내려가는 비탈에서 바라보니 벌써 수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레몽의 친구는 바닷가의 끝쪽에 자리한 조그만 목조 별장에 살고 있었다. 레몽이 우리를 소개했다. 그의 친구는 이름이 마송이었다. 그는 즉시 우리에게 거리낌 없이 편히 지내라고 하면서
바로 그날 아침에 자기가 낚은 물고기로 장만한 생선튀김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집이 아주 예쁘다고 말했다. 그의 아내는 마침 마리와 웃고 있었다. 아마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가 결혼을 하게 되겠다고 진정으로 생각한 것 같다. 마송이 헤엄치러 가자고 했으나 그의 아내와 레몽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우리 세 사람이 바닷가로 내려갔고 마리는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송은 개구리 헤엄을 쳤으나 턱 서툴러서 나는 그를 남겨두고 마리에게로 헤엄쳐 갔다.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물 위에 반드시 누웠다. 입으로 흘러드는 마지막 물의 장막을 태양이 하늘로 향한 나의 얼굴에서 걷어내 주었다. 마송이 모래밭으로 나가 햇볕을 쬐려고 눕는 것이 보였다. 물을 때리는 나직한 소리가 아침 시간에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지친 느낌이 들었다. 우리 둘이 다시 돌아와 보니 마송은 벌써 우리를 불러대고 있었다. 내가 몹시 배고프다고 말하자 마송은 금방 그의 아내에게 내가 썩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아무 말 없이 먹었다. 마송은 빈번히 포도주를 들이켰고 나에게도 줄기차게 따라주었다. 나는 담배를 많이 피웠다. 그때 마송이 나에게 바닷가로 나가서 산책을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마리는 남아서 마송 부인이 설거지하는 것을 거들겠다고 말했다. 이제 바닷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 레몬과 마송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들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것과 심지어 한때 같이 산 적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맨머리 위로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반쯤 졸고 있었으므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바닷가 저 끝 아주 멀리서 푸른 작업복 차림의 아랍인 둘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내가 레몽을 쳐다보자 그가 말했다. 그놈이야. 우리는 일정한 걸음으로 아랍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규칙적으로 가까워졌다. 레몽이 곧장 자기 상대에게로 갔다. 레몽이 먼저 한 대 후려치고 곧장 마송을 불렀다. 레몽이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놈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잘 봐. 조심해. 저놈 칼 가졌어. 내가 그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레몽은 팔을 베이고 입을 찢긴 상태였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도로 위협을 하면서 천천히 뒷걸음을 쳤다. 마송은 곧 일요일마다 언덕이 별장에 와서 지내는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를 부축해 허둥지둥 별장으로 돌아왔다. 거기로 오자 레몽은 상처가 가벼운 것이라면서 의사에게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마송과 함께 갔고 나는 남아서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귀찮았다. 나는 결국 입을 다물어버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1시 반쯤 레몽이 마송과 함께 돌아왔다.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입가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의사는 별것 아니라고 말했다지만 레몽은 매우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는 바람을 쐬고 싶다고 대답했다. 마송과 나는 함께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레몽이 화를 내며 우리에게 욕을 했다. 마송은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나는 그를 따라 나섰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변을 걸었다. 나는 레몽이 자신이 가는 곳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쩌면 잘못 짚은 것일 수도 있었다. 바닷가 맨 끝까지 가자 우리는 마침내 커다란 바위 뒤에 위치한 모래밭으로 흐르고 있는 조그만 샘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서 우리는 좀 전에 두 아랍인을 발견했다. 이윽고 레몽이 주머니에 권총에 손을 댔지만 상대편은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하여 둘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레몽은 상대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해치워버려? 하고 내게 물었다. 나는 그에게 저 녀석은 아직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대로 쏘는 건 비겁해 라고만 말했다. 그럼 저 녀석에게 욕을 하겠어. 그래서 놈이 대꾸하면 쏴버리지 뭐. 안 돼. 남자 대 남자로 맞상대해야지. 그리고 그 권총은 이리 줘. 만약에 다른 녀석이 끼어들거나 저 녀석이 칼을 뽑으면 내가 쏘겠어. 레몽이 내게 권총을 건네줄 때 나는 권총을 쏠 수도 있고 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아랍인들이 뒷걸음질을 쳐서 바위 뒤로 스며들듯이 사라졌다. 그래서 레몽과 나는 갔던 길을 되돌아왔다. 레몽은 기분이 좀 풀린 듯 집으로 돌아갈 버스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와 함께 별장까지 갔고
그가 나무 층계를 올라가는 동안 첫 계단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힘들게 그 나무 층계를 걸어 올라가서 또다시 여자들과 대면할 생각을 하니 그만 맥이 풀렸던 것이다. 잠시 후 나는 다시 바닷가 쪽으로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바위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쏟아지는 태양의 열기에 이마가 팽창하는 느낌이었다. 그 모든 열기가 머리 위에서 나를 내리누르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걸었다. 나는 그 바위 뒤에 서늘한 샘을 생각했다. 졸졸 흐르는 그 샘물 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고 태양과 힘겨운 노력과 여자의 울음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며 그늘과 휴식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나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나는 레몽의 상대가 되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혼자였다. 나로서는 좀 의외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이미 끝난 일이었고 나는 그 일은 생각도 않고 그리로 온 것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몸을 약간 일으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물론 나도 우도 속에 들어있는 레몽의 권총을 그려쥐었다. 나는 그에게서 퍽 멀찍이 한 10여 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나는 샘 쪽으로 몇 걸음을 내디뎠다. 아라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불로 지지는 태양의 열기가 내 두 뺨으로 확 번졌고 땀방울들이 내 눈썹 위에 고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엄마의 장례를 치르던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었고 그날처럼 특히 머리가 아팠고 이마의 모든 핏줄들이 한꺼번에 다 피부 밑에서 펄떡거렸다. 그렇지만 나는 단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라빈이 몸을 일으키지는 않은 채 칼을 뽑더니 태양 빛 속에서 나를 향해 쳐들었다. 그 불타는 칼은 내 속눈썹을 쥐어뜯고 고통스러운 두 눈을 후벼 팠다. 모든 것이 기우뚱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바다가 무겁고 뜨거운 바람을 실어왔다. 나의 전 존재가 팽팽하게 긴장했고 나는 손으로 권총을 꽉 그어쥐었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권총 손잡이에 매끈한 배가 만져졌다. 그리하여 날카롭고도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흔들어 털었다. 나는 내가 대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어느 바닷가의 그 특별한 침묵을 깨트려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그 움직이지 않는 몸에 다시 네 발을 쏘았다. 총알들은 깊이 들어가 박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데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체포되자 곧 나는 여러 번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인정신문이어서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처음에 경찰서에서는 아무도 내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았다. 일주일 후 예심 판사는 그와 반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선 그는 오직 나의 이름과 주소, 직업,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물었을 따름이다. 그러고는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안 했다고 인정하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법이라는 게 있어서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선 변호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나는 사법부가 그런 세세한 것을 맡아준다니 참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예심 판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도 나에게 동의를 표하고 법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전에 이와 비슷한 장면의 묘사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고 내가 느끼기엔 그 모든 게 무슨 장난 같았다. 그는 분별력이 있어 보였고 입술을 쫑긋거리는 신경질적인 버릇이 있기는 해도 그런대로 호감형으로 보였다. 방을 나설 때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려고까지 했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제때 상기했다. 이튿날 어떤 변호사가 거묵으로 나를 만나러 왔다. 내 사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내가 그를 신뢰해준다면 재판에 이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침대 위에 앉은 다음 나의 사생활에 관한 조사를 해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의 어머니가 최근에 양로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당신에게 이런 걸 묻는다는 게 나로선 좀 거북한 일이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반박할 거리를 전혀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검사 측에 아주 유리한 논거가 될 겁니다. 그는 내가 자신에게 협력해 주기를 바랐다. 그는 내가 그날 마음이 아팠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몹시 놀랐다.
만약에 내가 그런 질문을 해야만 할 처지라면 나는 매우 거북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내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는 습관 같은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아마도 나는 엄마를 사랑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많게건 적게건 바랐던 적이 있는 법이다. 그 말에 변호사는 내 말을 가로막았고 매우 흥분한 것 같아 보였다. 그는 법정에서든 예심 판사의 방에서든 그런 말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다그쳤다. 엄마의 장례식이 있던 날 나는 매우 피곤했고 졸렸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죽지 않았더라면 더 좋겠다는 거였다. 그러나 내 변호사는 성이 차지 않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날 내가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제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에게 그 이야기는 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내가 법정을 상대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화가 난 얼굴로 나가버렸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그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결국은 별 소용이 없는 짓이었다. 나는 귀찮아서 그러는 걸 포기하고 말았다. 얼마 뒤에 나는 다시 예심 판사 앞으로 불려갔다. 그는 나를 앉힌 다음 나의 변호사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매우 정중하게 말해주었다. 그러나 내게는 변호사가 입회할 때까지 그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고 기다릴 권리가 있다고 했다. 나는 혼자서도 대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먼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면서 빠른 어조로 말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쪽은 당신입니다. 나는 그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잘 몰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당신의 행동에는 나로선 이해하기 힘든 점들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날 하루의 일들을 다시 이야기해보라고 나를 재촉했다. 나는 그에게 이미 한 번 이야기한 것을 되풀이했다. 레몽, 바닷가, 해수욕, 싸움, 다시 바닷가, 작은 샘, 태양, 그리고 5발의 총격. 쓰러진 시체의 이야기가 마치자 그는 좋아요 라는 말로 진술에 동의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를 도와주고 싶다. 내게 흥미를 느낀다. 하느님의 도움을 얻어 나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엄마를 사랑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네, 누구나 그렇듯이요 라고 대답했다. 여전히 확연한 논리적 연관성도 없이 그가 이번엔 권총 5발을 연달아서 쏘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해본 뒤 처음에 한 발만 쏘고 몇 초 후에 다시 4발을 쏘았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는 첫 발과 둘째 발 사이에 왜 기다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판사는 흥분하는 것 같았다. 왜요? 그 까닭을 말해줘야죠. 왜죠? 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일어서서 사무실 한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서류함에 어떤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은십자가를 꺼내더니 내 쪽으로 돌아오며 그것을 흔들어댔다. 그러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이분을 압니까? 네, 물론이죠.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빠르고 격정적인 어조로 자기는 신을 믿는다고 신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죄가 많은 인간은 하나도 없지만 다만 신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뉘우침을 통해서 어린애처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상 위로 온몸을 기울이고 십자가를 거의 내 머리 위에서 휘두르다시피 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논리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내가 대강 이해한 바로는 그가 생각할 때 나의 자백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그건 바로 둘째 딸을 쏘기 전에 짬을 두고 기다렸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에게 그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 마지막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셈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말을 가로막고는 벌떡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를 설득하려 들며 내게 신을 믿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붕괴하여 털썩 주저앉았다. 당신은 내 삶이 무의미해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내 생각에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나는 기독교 신자야. 나는 이분께 네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어. 어떻게 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지? 나는 그가 내게 반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젠 진절머리가 났다. 더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별로 귀 기울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을 때면 늘 그렇듯이 나는 그의 말을 시인하는 채 했다. 놀랍게도 그는 의기양양해서 그것 봐, 그것 보라고. 너도 믿잖아? 그리고 하느님께 너를 맡기려 하잖아? 하고 말했다. 물론 나는 다시 한 번 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매우 피곤해 보였다. 이윽고 예심판사가 약간 슬픈 표정으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처럼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앞으로 찾아온 범죄자들은 이 고상을 보고는 하나같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그건 바로 그들이 범죄자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나로서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생각이었다. 그때 신문이 끝났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기라도 하려는 듯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좀 피곤한 표정으로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하느냐고만 물었다. 나는 잠깐 생각해 본 뒤 진정한 후회라기보다는 차라리 좀 귀찮다 싶은 느낌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날의 일은 그 정도에서 그쳤다. 그 뒤 나는 자주 예심판사를 다시 만났다. 단 매번 내 변호사가 내 옆에 동석했다. 예심판사는 내가 이전에 한 진술 중 몇몇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도록 요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어쨌든 차츰차츰 신문의 어조가 달라졌다. 판사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 내 사건은 아예 매듭을 지어버리기라도 한 것 같았다. 몇 가지 질문, 내 변호사와의 약간의 대화가 있고 나면 신문은 끝나곤 했다. 나의 사건은 판사의 표현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순조롭고 소박하게 진행되어 나는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기까지 했다. 이리하여 11달 동안이나 계속된 그 예심을 치르고 나서 나는 판사가 자기 사무실 문까지 나를 따라 나와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오늘은 끝났습니다. 반 기독자 양반 하고 다정스럽게 말해주던 그 흔하지 않은 순간들 외에는 아무것도 즐거울 게 없었다는 사실에 거의 놀랐을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나는 다시 경관들의 손에 인계되는 것이었다. 결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다. 감옥에 들어와서 며칠이 지나자 나는 장차 내 생애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는 그러한 거부감이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사실인즉 처음 며칠간 나는 실제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오직 마리가 처음이자 단 한 번뿐인 면회를 온 다음부터였다. 바로 그날부터 나는 깜빵이 내 집이고 내 삶이 그 속에서 멈추어 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맞은편에서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마리를 알아보았다. 두 철책 사이의 거리 때문에 연예인들과 죄수들은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곳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마리는 벌써 철책에 달라붙어서 있는 힘을 다해 나에게 웃어 보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나 그 말을 그녀에게 하지는 못했다. 그래, 어때? 그냥 그렇지 뭐. 잘 지내지? 뭐 필요한 건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입을 다물었고 마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이번에는 마리 쪽에서도 레몽이 내게 안부를 전하더라고 소리를 질렀고 나는 고마워 하고 말했다. 마리가 내게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나는 마리를 바라보았고 원피스 위로 그녀의 어깨를 꼭 껴안고 싶었다.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슨 말이건 해야겠기에 한 말이었다. 나는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서 그만 밖으로 나갔으면 싶었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가 와 있을 때 그녀를 좀 더 보고 싶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마리는 자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끊임없이 미소 지었다. 나는 방을 나서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다. 마리는 얼굴을 창살에 꼭 갖다 붙인 채 여전히 어정쩡하고 경직된 미소를 지으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가 내게 편지를 보낸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어쨌든 무엇이건 과장해서 말하면 안 되고 또 그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에게는 더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구금 생활 초기에 가장 힘든 점은 내가 자유로운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가령 나는 바닷가에 가 있고 싶었고 바다 쪽으로 내려가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리고 물속에서 맛보는 해방감을 상상하다 보면 나는 문득 내 감옥의 벽들이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가를 실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는 것도 그저 몇 달간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죄수로서의 생각밖에 없었다. 사실 이건 엄마의 생각이었다. 엄마는 자주 그 말을 되뇌곤 했다. 사람은 결국 무엇에든 익숙해지는 법이라고 말이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힘들었다. 그러나 바로 내가 바쳐야 했던 노력이 그 몇 달을 지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가령 여자에 대한 욕정이 고통거리였다. 젊으니까 당연한 일이었다. 어느 면에서 그것은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시간을 때우게 해주었다. 나는 마침내 식사 시간에 주방 심부름꾼과 같이 오는 간수장의 호감을 얻게 되었다. 여자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그였다. 다른 죄수들이 제일 먼저 호소하는 고충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자유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당신네들에게서 그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동감을 표했다. 담배 문제도 있었다. 일단 깜빵으로 들어오자 담배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매우 힘들었다. 무엇보다 가장 나의 길을 꺾어놓은 것이 아마도 그것이었을 거다. 나중에야 나는 그것도 벌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담배를 피우지 않는 습관이 들어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벌이 되지 못했다. 그러한 문제들을 제외하면 나는 그다지 불행하지 않았다. 거듭 말하지만 문제는 오로지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다. 기억을 되살리는 법을 터득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심심해서 괴로운 일은 없었다. 가끔 나는 내 방을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방의 한 구석에서 출발해 그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나는 길에 놓여있는 것을 전부 마음속으로 꼽아보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내가 기억해낸 명세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완전한 총 목록으로 만들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몇 주일이 지나자 내 방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처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소홀히 했던 것, 잊어버렸던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해서 끌어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단 하루밖에 살지 않은 사람도 감옥에서의 100년쯤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사람도 추억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어 심심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의 장점이었다. 또 잠도 문제였다. 처음에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고 낮에는 한숨도 못 잤다. 차츰 밤에 잘 자게 되었고 낮에도 잘 수 있었다. 마지막 수개월 동안은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씩 잤다고 할 수 있다. 감옥에 있으면 시간 개념을 잃게 된다는 것을 나도 분명히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하루하루의 날들이 얼마나 길면서도 짧을 수 있는지 나는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하루하루는 지내기에는 물론 길지만
하도 길게 늘어져서 결국 하루가 다른 하루로 넘쳐나고 말았다. 하루하루는 그리하여 제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어제 혹은 내일이라는 말만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어느 날 간수로부터 내가 감옥에 들어온 지 5달이 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의 말을 믿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내가 볼 때는 언제나 같은 날이 내 깜빵으로 밀려들었고 나는 언제나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간수가 가고 나서 나는 양철 식기에 비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아무리 바라보고 웃음 지으려 해도 그 얼굴은 여전히 정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날이 저물고 있었고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시간, 감옥의 모든 층으로부터 저녁의 소음들이 침묵의 행렬을 이루어 올라오는 이름 없는 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나는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 귓전에 울리던 그 소리임을 알아차렸고 그동안 줄곧 내가 혼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엄마의 장례식 날 간호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감옥 안에서 보내는 저녁들이 어떤 것인지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 내 사건은 중재재판소의 마지막 회기에 다루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회기는 6월로 끝나는 것이었다. 내 변호사는 심리가 2, 3일 이상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게 잘라 말했다. 우리는 어떤 문 옆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문 뒤에서는 말소리, 부르는 소리, 의자 소리, 그리고 동네 축제에서 음악 연주가 끝난 뒤 춤을 출 수 있도록 장례를 정리할 때를 연상시키는 온갖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 작은 벨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러자 그들이 내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나를 피고인석으로 들여보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터질 듯이 꽉 들어차 있었다. 내 앞에 나란히 열을 지어 자리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그들이 배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또한 그 닫힌 방 안에 들어찬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좀 얼이 빠져 있었다. 법정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밀려들었다는 사실을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다. 평소에 사람들은 나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그 모든 법석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했다. 내 변호사가 법복을 입고 여러 다른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왔다. 모두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내 변호사가 내게로 와서 악수를 했고 질문을 받으면 간단하게 대답하고 이쪽에서 먼저 나서서 말하지 말 것이며 그 밖의 일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충고했다. 진행관이 재판부에 출정을 알렸다. 그와 동시에 커다란 선풍기 2대가 윙윙거리기 시작했다. 판사 3사람이 들어왔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중앙에 안락의자에 앉더니 법관 모자를 앞에 벗어놓고 조그만 대머리를 손수건으로 닦은 뒤 개정을 선언했다. 모두들 무심하고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재판장이 증인들을 소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행관이 이름들을 읽었는데 그 이름들이 내 주의를 끌었다. 양로원 원장과 관리인, 토마 페레스 영감, 레몽, 마송, 살라마노, 마리는 나에게 살짝 걱정스럽다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그들을 진작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직 놀라워하고만 있었는데 바로 그때 마지막으로 셀레스트가 자기 이름이 호명되는 소리를 듣고 일어섰다. 나에 대한 신문이 즉시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침착하게 심지어 다정한 느낌마저 깃든 어조로 나에게 질문을 했다. 이윽고 재판장이 내가 한 일에 대한 얘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두세 마디마다 매번 나를 향해서 맞나요? 하고 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변호사가 시킨 대로 네, 재판장님 하고 대답했다. 재판장은 나에게 이제부터 겉보기에는 나의 사건과 무관한 것 같지만 아마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다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왜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느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를 돌보고 보살피게 할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 일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괴로운 일이었느냐고 물었고 나는 어머니도 나도 더 이상 서로에게 또한 다른 누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둘 다 각자의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 점에 관해서는 더 캐묻지 않겠노라고 말한 다음 검사를 향하여 내게 할 질문이 더 없느냐고 물었다. 검사는 반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재판장이 허락한다면 내가 아랍인을 살해할 의도로 혼자서 샘 쪽으로 되돌아간 것인지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아닙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왜 무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왜 다름 아닌 바로 그 장소로 되돌아간 것입니까? 나는 우연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심술 섞인 어조로 지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이 좀 혼란스러웠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그러나 잠시 밀담을 나눈 뒤 재판장은 패정을 선언하면서 증인신문을 오후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나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매우 짧은 시간, 피곤함을 겨우 느낄 만한 시간이 지나자 나는 다시 불려나갔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 나는 같은 방 안에 같은 얼굴들 앞에 앉게 되었다. 나는 양로원 원장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장례식 날 나의 담담한 태도를 보고 놀랐다고 대답했다. 담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고 재판장이 묻자 내가 엄마를 보려고 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장례식이 끝난 뒤 무덤 앞에서 묵도도 하지 않고 곧 떠났다고 말했다. 또 하나 그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 장의사 직원 한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내가 엄마의 나이를 모르더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판장이 차장검사에게 증인에 대해 질문이 없느냐고 묻자 검사가 외쳤다. 아,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강렬하고 나를 보는 그 눈초리가 어찌나 의기양양한지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바보같이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은 심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사고 있는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배심원 측과 나의 변호사에게 질문이 없는가 묻고 나서 재판장은 양로원 관리인의 진술을 들었다. 그는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그는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담배를 피웠고 잠을 잤고 밀크커피를 마셨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방청석 전체를 격양시키는 무엇인가를 느꼈고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장은 관리인에게 밀크커피와 담배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게 했다. 잠시 망설이더니 그는 밀크커피를 권한 것은 자기였다고 말했다. 내 변호사는 기세가 등등해져서 배심원들이 그 점을 참작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가 우리의 머리 위로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물론 배심원들께서는 그 점을 참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배심원들께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이야 커피를 권할 수도 있지만 아들이라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모름지기 그것을 거절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다. 관리인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토마 페레스의 차례가 되었을 때는 진행관이 그를 증인대까지 부축해야만 했다. 페레스는 자신이 어머니와 특별히 잘 아는 사이였고 나는 장례식 날 한 번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 말씀이죠. 그날 나 자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차장검사는 적어도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페레스는 없다고 대답했다. 5분간의 휴정 시간에 변호사는 나에게 모든 것이 더할 수 없이 잘 되어간다고 말했다. 휴정 후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셀레스트의 증언이 있었다. 내가 그의 손님이었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하고 말했다. 내가 내성적인 성격인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다만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다시 나의 범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증언대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뭔가 할 말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볼 때 그건 하나의 불행입니다. 불행이라는 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는 더 계속하려고 했으나 재판장이 됐다고 하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자 셀레스트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간단히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셀레스트는 또다시 그것은 하나의 불행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네,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일은 그러한 불행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자신의 지혜와 성의를 다했으나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듯이 셀레스트는 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번쩍이고 입술이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위해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나에게 묻는 듯 했다. 나는 아무런 말도 몸짓도 하지 않았으나 한 인간을 껴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머지 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줄곧 그는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 무릎에 팔꿈치를 괴고 모자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오가는 모든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마리가 들어왔다. 모자를 쓰고 있었고 여전히 아름다웠다. 재판장은 나와 어떤 사이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마리는 자기가 내 여자친구라고 말했다. 서류를 뒤적이던 검사가 갑자기 언제부터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느냐고 물었다. 마리는 그 날짜를 말했다. 검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것은 엄마가 죽은 직후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약간 비웃는 말투로 검사는 마리에게 나와 관계를 맺게 된 그날 하루 동안의 일을 요약해달라고 요구했다. 마리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검사의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해수욕, 우리가 함께 영화 구경을 간 일, 그리고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온 일을 말했다. 그러자 검사가 일어서서 심각하게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정말 흥분한 목소리로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이 사람은 해수욕을 했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희극 영화를 보러 가서 시시덕거렸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다.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자기는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는 그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손짓을 하자 진행관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고 신문은 다시 계속되었다. 그 다음에 마송이 나서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했으나 들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살라마노도 내가 자기 개에게 퍽 잘해줬다는 점을 상기시켰고 그도 이끌려 나갔다. 뒤이어 레몽의 차례가 되었다. 그가 마지막 증인이었다. 그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하게 말해보라는 요구가 있었다. 레몽은 그 기회를 이용해 자기가 피해자 누이의 뺨을 때린 다음부터 피해자가 미워하고 있던 것은 바로 자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해자가 나를 미워할 이유는 없었느냐고 물었다. 레몽은 내가 바닷가에 같이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검사는 레몽이 자기 정부의 뺨을 때렸을 때 내가 말리지 않은 것도 우연인지, 내가 경찰서에 가서 증인을 서준 것도 우연인지, 그때 증언이 레몽을 두둔하는 내용 일색이었던 것도 우연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의 공범자요, 친구였다. 이것은 가장 저질의 치정사건으로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기형적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위증하다는 것이었다. 레몽이 반박하려 했고 내 변호사도 항의했으나 재판장은 검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당신의 친구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레몽은 그렇습니다. 나의 친구였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차장검사가 나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나는 레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배신원들에게로 돌아서며 선언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가장 수치스러운 방탕행위에 골몰했던 바로 그 사람이 하찮은 이유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정사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살인을 한 것입니다. 검사는 그제야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나의 변호사는 참다 못해 두 팔을 높이 쳐들며 외쳤다. 도대체 피고인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했다고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그러나 검사가 다시 벌떡 일어나 법복의 위험을 과시하면서 존경하는 변호인처럼 순진하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두 범주의 사실들 사이에 어떤 심오하고 비장하고 본질적인 관계가 있음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본인은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땅에 묻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이 선언은 방청객들에게 엄청나게 강한 인상을 준 것 같았다.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러나 그는 동요한 듯 했고
나는 사태가 내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문이 끝났다. 법원을 나와 호송차를 타러 가면서 나는 짧은 한순간 여름 저녁의 냄새와 빛을 기억해냈다. 굴러가는 감옥의 어둠 속에서 나는 내가 좋아했던 한 도시에, 그리고 이따금 스스로 만족감을 느꼈던 어떤 시각에 귀에 익은 그 모든 소리들을 마치 내 피로의 밑바닥으로부터 찾아내듯이 하나씩 되찾아냈다. 그렇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했던 그런 시각이었다. 그때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언제나 가볍고 꿈도 없는 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 있었다. 왜냐하면 다음 날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이제 내가 다시 대면한 것은 바로 나의 깜빵이었으니 말이다. 비록 피고인석에 앉아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다.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논고와 변론이 오가는 동안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게다가 양쪽의 논고와 변론에 큰 차이가 있었던가? 변호사는 두 팔을 쳐들고 유죄를 인정하되 변명을 붙였다. 검사는 양손을 앞으로 뻗으며 유죄를 고발하되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로서는 어딘가 좀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다. 나대로의 걱정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도 한마디 참견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변호사는 가만 있어요. 그 편이 당신 사건에 더 유리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나를 빼놓은 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나의 참여 없이 진행되었다.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검사 측 생각의 요점은 내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었다. 사건들을 보는 그의 방식에는 명쾌한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사건의 경위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똑똑합니다. 말뜻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행동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갖춘 장점이 어떻게 그를 죄인으로 모는 명백한 기소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하다못해 후회의 빛이라도 보였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예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저지른 가증스러운 범행을 뉘우치는 빛이 없었습니다. 하기야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다정스럽게 거의 애정을 기울여 나는 원래 진정으로 무엇을 뉘우쳐본 적이 없다고 그에게 설명해주고 싶었다. 나는 언제나 앞으로 일어날 일, 오늘 일 또는 내일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처해 있던 상황에서 당연히 누구에게도 그런 투로는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검사가 나의 영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므로 나는 다시 귀를 기울이려고 했었다. 사실상 나에게는 영혼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고 인간다운 점도 인간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 어떤 도덕적 원리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 사회의 율법이 가차없이 처단해주기를 감히 기대해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슴지 않고 말하거니와 그 범행이 불러일으키는 혐오감은 나의 무감각함 앞에서 자신이 느끼는 혐오감에 비하면 차라리 한 수 아래라고 했다. 여전히 그의 말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어머니를 죽이는 인간은 자신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를 제 손으로 죽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를 등지는 것, 어쨌든 전자는 후자의 행위를 준비하며 말하자면 그러한 행위를 예고하고 또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끝으로 그는 자기의 의무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결연히 그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규율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도 보일 줄 모르므로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검사가 자리에 앉자 상당히 오랜 정적이 흘렀다. 재판장이 장기침을 하고 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말을 하고 싶었으므로 사실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랍인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빠르게 좀 뒤죽박죽이 된 말로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법정 안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의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고 곧이어 발언권을 얻었다. 내 변호사의 변론은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내가 살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런 투로 계속하면서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경관에게 몸을 굽혀 그러는 이유를 물었다. 나는 그것 또한 나를 사건에서 제쳐놓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로는 나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매우 빠르게 상대 측의 도발임을 주장하고 이어서 그 역시 나의 영혼에 대하여 말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는 검사보다 재능이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착실한 사람이며 규칙적이고 근면하고 근무하는 회사에 충실한 근로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동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영혼 속에서 읽었다는 것이었다. 다만 그는 장례식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이 그의 변론에서 부족한 점이라고 느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된 어떤 삶, 그러고 나로 하여금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끈질긴 기쁨을 맛보게 했던 어떤 삶의 추억에 휩싸였다. 여름의 냄새들, 내가 좋아하던 거리, 어느 저녁 하늘, 마리의 웃음과 옷. 그러자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모든 무용한 짓이 목구멍까지 치밀고 올라와 숨이 막혔다. 내가 서둘러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어서 모든 것이 끝나서 나의 깜빵으로 돌아가 잠이 드는 것뿐이었다.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고 변호사는 기진맥진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우리는 모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것은 오직 나 자신하고만 관련된 일이었다. 그제야 재판 중에 내가 한 번도 눈으로 마리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그녀를 잊지는 않았으나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녀는 드디어 라고 말하듯이 나에게 작은 몸짓을 해보였다. 나는 약간 근심 어린 표정으로 웃음 짓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녀의 미소에 답할 수 없었다. 재판이 재개되었다. 배심원들이 퇴장했고 나는 이미 앞서 기다린 적이 있는 방으로 이끌려갔다. 내 변호사는 다 잘 될 것이며 몇 년 동안의 강금형 혹은 도형 정도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난 뒤 벨이 울렸다. 변호사는 배심원 대표가 판결을 낭독할 거예요. 당신은 판결문 발표 때에나 들여보낼 겁니다. 라고 말하고는 나를 두고 가버렸다. 또다시 벨이 울리고 피고인석 문이 열렸을 때 나에게로 밀려온 것은 장래의 정적이었다. 나는 마리가 있는 쪽을 보지 못했다. 그럴 겨를이 없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나에게 이상한 형식을 갖추어 나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공공광장에서 목이 잘리게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실감되는 그 감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 어떤 존중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재판장이 나에게 덧붙일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러자 경관들이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세 번째로 나는 교도소 부속사제의 면회를 거절했다. 그에게 말할 것도 없고 이야기하기도 싫었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기계장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피할 수 없는 그 일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내 감방이 바뀌었다. 지금 이 감방에서는 반드시 누우면 하늘이 내다 보인다. 낮에서 밤으로 옮겨가면서 색깔들이 약해지는 과정을 하늘의 얼굴 속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신문에서는 흔히 사회에 대한 부채를 말하곤 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탈출의 가능성, 무자비한 의식 밖으로의 도약, 희망의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광란의 질주였다. 물론 희망이란 힘껏 달리던 도중 길 모퉁이에서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한 호사를 나에게 허락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나에게 그런 호사를 금지하고 있었으니 기계장치가 나를 다시 붙잡는 것이었다.
아무리 해보려 해도 나는 그러한 오만방자한 확실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확실성의 근거를 제공한 판결과 판결이 선고된 순간부터의 가차없는 전개 과정 사이에는 어처구니 없는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고가 내려진 순간부터 그 선고의 결과는 내가 몸뚱이를 짓뭉개고 있던 그 벽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확실하고 심각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 때면 나는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 들려준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다.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아버지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는 아마도 엄마가 그때 이야기해준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느 살인범의 사형 집행을 보러 갔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러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아버지는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보러 갔고 돌아오자 아침나절 한동안 구토를 해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좀 역겨웠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됐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사형 집행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으며 요컨대 그것이야말로 한 인간에게 참으로 흥미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어째서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혹시라도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나는 모든 사형 집행을 빠짐없이 다 보러 가겠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론 언제나 분별 있는 생각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때 나는 법률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형법체제를 개혁해 보기도 했다. 오랫동안 나는 단두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설치된 대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사실인즉 기계는 그냥 땅바닥에 지극히 간단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다. 좀 더 일찍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기계는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과 같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가다가 그 기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단두대를 향해 올라간다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라면 그 방향으로 상상력이 뻗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기계 장치가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것이었다. 약간 수치스럽게 대단히 정확하게 슬며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었다. 줄곧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더 있었다. 새벽녘과 상고가 그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성적이 되어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토록 오래전부터 나를 따라다니던 그 소리가 멎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오는 것은 새벽이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매일 그 새벽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운 셈이다. 언제나 나는 불시에 당하는 것을 싫어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길 때 나는 그 현장에 있고 싶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낮에만 조금 잤을 뿐 밤에는 하늘로 난 창에 새벽빛이 떠오를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 엄마는 사람이 전적으로 불행하기만 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자주 말했다. 감옥에서 하늘이 빛으로 물들고 새로운 하루의 빛이 감방으로 새어들 때면 나는 엄마의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왜냐하면 발소리가 들려오고 내 심장이 터져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낮 동안에는 진종일 상고 생각을 했다. 나는 이 상고에 대한 생각에서 최선의 방책을 얻어냈다고 본다. 나는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그러한 숙고를 통해서 최대의 결실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나는 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곤 했다. 상고의 기각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따지고 보면 30살에 죽느냐 60살에 죽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지금이건 20년 후건 언제나 죽는 것은 바로 나다. 그 순간의 추론에서 좀 난처한 점은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면 돌연 마음속에서 끔찍한 그 무엇이 치솟는 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20년 후 내가 어쨌든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다면 그때 내 생각은 어떠할까를 상상함으로써 눌러버리면 그만이었다. 어차피 죽는 바에야 어떻게 죽든 언제 죽든 그런 건 당연히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상고의 기각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때
오직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이를테면 두 번째 가정을 해볼 권리를 얻을 수가, 말하자면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할 것을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즉, 내가 사면받는다는 가정 말이다. 첫 번째 가정에서의 나의 단념이 더욱 그럴듯한 것이 되려면 이 두 번째 가정에서도 나는 태어나야만 했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나는 1시간 동안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 내가 한 번 더 부속사제의 방문을 거절한 것은 바로 그런 때였다. 아주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마리를 생각했다. 그녀가 더 이상 편지를 보내오지 않은 지 퍽 오래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마 그녀가 사형수의 애인 노름에 그만 지쳐버린 것이라고 혼자 짐작을 했다. 이제는 서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두 몸 이외에는 우리를 이어주고 우리에게 서로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없었으니 내가 어찌 그녀의 사정을 알 수 있었겠는가. 부속사제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를 보자 나는 몸이 약간 떨렸다. 사제는 그걸 알아차리고 겁내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보통은 다른 시간에 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 면회는 나의 상고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순전히 친구로서의 면회이며 자기는 상고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왜 나의 면회를 거절하지요? 그가 말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는 거의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지도 않게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확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나는 내가 정말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을지 몰라도 무엇에 관심이 없는지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눈을 돌렸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너무나 절망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는 두려울 뿐이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로 말하면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원치도 않고 아무 흥미가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도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짜증스러워하는 손짓을 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하고 사제복의 주름을 바로잡았다. 당신은 그럼 아무 희망도 갖지 않나요? 죽으면 완전히 죽어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건가요?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내가 가엾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그가 귀찮아지기 시작한다는 느낌밖에 없었다. 그는 나의 상고가 수락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들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였다.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인간들의 심판이라고 내가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만 인간들의 심판이 나의 죄를 씻어준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남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다. 나는 죄인이었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나에게 그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사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몽필스.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이상을 요구할 겁니다. 아니, 대체 뭘요? 똑똑히 보라고 당신에게 요구할 겁니다. 뭘 봐요? 이 모든 돌들은 고통의 땀을 흘리고 있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당신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이 돌들의 어둠으로부터 하느님의 얼굴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다는 걸 말입니다. 당신에게 보라고 요구하는 건 바로 그 얼굴이지요. 부속사제는 어딘지 슬픔이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어서 그가 매우 빠른 어조로 나를 껴안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요 하고 대답했다. 그는 돌아서서 벽 쪽으로 걸어가더니 천천히 그 벽을 한 손으로 쓸었다. 그래, 그래도 이 땅을 사랑하나요?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돌아서 있었다. 그의 존재가 내게 짐스럽고 성가셨다. 그에게 그만 가달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려는데 그때 그가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서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난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장담하지만 당신도 다른 삶을 원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부자가 되거나
헤엄을 빨리 치거나 혹은 더 잘생긴 입을 가지는 것 따위를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게 없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것은 같은 종류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나의 말을 가로막고 그 다른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지금의 이 삶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죠. 그러고는 곧이어 이제 좀 그만하라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화제를 바꾸려고 왜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냐고 물었다. 그 말에 나는 짜증이 나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 편이라고 대답했다. 아니죠, 몽피스. 나는 당신 편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마음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뭔가가 폭발해버렸다. 나는 목이 터져라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어지간히도 자신만만한 태도군. 안 그래? 그러나 그의 신념이란 건 죄다 여자의 머리카락 한 올만도 못해. 그는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셈이지. 나를 보면 맨주먹뿐인 것 같겠지. 그러나 내겐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 신부 이상의 확신이 있어. 나의 삶에 대한 닥쳐올 그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래, 내겐 이것밖에 없어.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굳세게 붙들고 있어. 그 진리가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만큼이나 내 생각은 옳았고 지금도 옳고 또 언제나 옳아.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았고 다른 식으로도 살 수 있었어. 나는 이건 했고 저건 하지 않았어. 나는 어떤 일은 하지 않았는데 다른 일은 했어. 그러니 어떻다는 거야? 나는 마치 저 순간을 나의 정당성이 증명될 저 신새벽을 여태껏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 같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난 그 까닭을 알아. 신부인 그 역시 그 까닭을 알아. 내가 살아온 이 부조리한 전 생애 동안 내 미래의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아직 오지 않은 세월을 거슬러 내게로 불어 올라오고 있었어. 내가 살고 있는 더 실감난달 것도 없는 세월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두 다 그 바람이 지나가면서 서로 아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죽음,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거야? 그의 그 하느님,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들, 사람들이 선택하는 운명들,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거야? 오직 하나의 운명만이 나 자신을 택하도록 되어 있고 나와 더불어 그처럼 나의 형제라고 자처하는 수십억의 특권 가진 사람들을 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야. 이해하겠어? 이해하겠느냐고. 사람은 누구나 다 특권 가진 존재야. 세상엔 특권 가진 사람들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도 역시 장차 사형 선고를 받을 거야. 신부인 그 역시 사형을 선고받을 거야. 만약에 그가 살인범으로 고발당하고 자기 어머니 장례식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당하게 된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살라마노의 개나 그의 마누라나 그 가치를 따지면 매한가지야. 자동인형 같은 그 키 작은 여자도 마손과 결혼한 그 파리 여자나 또 내가 결혼해주기를 바랬던 말이나 다 마찬가지로 죄인이야. 셀레스테는 레몽보다 낫지만 레몽이 셀레스테 못지않은 내 친구라는 게 무슨 상관이야? 마리가 오늘 또 다른 메르소에게 입술을 내바치고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이해하기나 하는 거야? 이 사형수를 그리고 미래의 저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런 모든 걸 외쳐대느라 나는 숨이 막혔다. 그러나 벌써 사람들이 사제를 내 소나기에서 떼어내고 있었고 간수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제는 그들을 진정시켰고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괴어 있었다. 그는 마침내 돌아서더니 사라졌다. 그가 나가고 나자 나는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기진맥진해져서 침상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눈을 뜨자 얼굴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때 밤의 저 끝에서 백고동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것은 이제 나와는 영원히 관계가 없게 된 한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왜 한 생애가 다 끝나갈 때 약혼자를 만들어 가졌는지, 왜 다시 시작해보는 노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무생명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근처 거기에서도 저녁은 우수가 깃든 휴식 시간 같았다. 그토록 죽음이 가까운 시간에 그곳에서 엄마는 마침내 해방되어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던 것이다. 아무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뇌를 씻어주고 희망을 비워버리기라도 했다는 듯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한 이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아서 마침내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내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